근데 이게 이제 말리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거기가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들이붙잖아요. 토목의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수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격차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격차예요. 그럼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실수요자라면 그러면 순살자의 이제 뼈 없는 치킨과 같이 지은 아파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순살자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통뼈 캐슬은 이제 철근이 겉으로 드러난 아파트 빗대서 이제 네티즌들이 한 얘기들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시공의 어떤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철근 빼먹기죠. 순살자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를 철근으로 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걸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단단하게 되는 건물을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여기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기로 시황서에는 다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또는 어떤 과정에서 한두 개 빠진다고 뭐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원의 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결국은 계획했던 거를 하중이나 이런 걸 받쳐주려면 일정 부분에 지탱해주는 뼈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줄어든 상태가 되니까 붕괴되는 현장이 생기고, 시공사한테는 돈을 다 줬는데 철근 이만큼씩 심고 이만큼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돈을 다 줬는데 아니었던 게 현실로 이제 밝혀지니까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하락하게 된 거죠. 통뼈 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파트 지은 지 한 4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철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미수 시간에 차를 만들기 막 그런 거 할 때 철사로 막 이렇게 심 만들고 그 위에 붙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뼈대가 있으면 이렇게 겉에 감싸는 이걸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감싸고 있는 게 약하다는 거잖아요. 약하게 된 원인은 보통은 공기 단축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철근을 심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 뭐 돌 자갈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넣고 거기에 시멘트를 넣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굳으면 또 넣고 굳으면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지는 건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물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농도보다 점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말리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거기가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그러면 이제 강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뚫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자체는 시공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부동산 화랑을 타고 주택사업 많이 벌이고 공사 많이 했는데 과연 여지껏 지어진 것들은 그럼 다 안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하면 뭐 유명 건설사들 많이 있잖아요. 대형 건설사들. 그 건설사에 있는 직원이 와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다 하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브랜드는 이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실제 현장은 거기 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인부도 섭외하고 차도 섭외하고 해가지고 이걸 건물을 짓는 형태거든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실제 짓는 것보다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더 크겠죠. 이걸 과연 다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하도를 줄 때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도를 줄까요? 잘 짓는 데를 줄까요? 아니면 빨리 짓고 비용을 싸게 하는 데를 줄까요? 입찰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얼마를 받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주면 그 정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업체들을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남겨 먹어야 될까요? 자기들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남겨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실 시공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한참 하락인 시기를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싼 금액의 공사 단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 하도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어놓으면 사실은 철근은 뭐 30개 막 이렇게 뭉태기로 막 넣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빼먹는다고 그게 보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부를 사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5일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건 하도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날은 원래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양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운 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들이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정 거기 같은 경우도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었는지 어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다 말라서 이제 굳어서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스캔해가지고 여기
강도 실험해가지고 탄탄한 그 정도의 강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층의 바닥을 여기 구퉁이부터 저쪽 끝에까지 다 일일이 찍어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공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는 거고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다 일용직이잖아요. 하루하루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적인 업체들마다 차별화가 될 거고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재료도 사갖고 와서 건설사에서 얼마에 지어라고 해가지고 얼마 받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비, 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 사람 구하기도 비싸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익이 실제로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해도 2011년 정도보다 더 많은 수준의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현황이 이런 거죠. 지금 저 아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부른 돼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계 능력이라든가 시공 능력, 토목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수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기를 원해요. 여기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또 따면 다행인데 그 리스크 들어가는 비용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들이.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받고 이렇게 쉬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해외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능력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순위가. 결국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가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 내가 그러기 위해선 특별한 나의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부자고 다 돈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시장이 왔으니까 이제 하겠죠. 강남의 아파트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짓지 않나요? 아니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정말 복불복인 거죠. 업체나 관리 감독이 여긴 또 철저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덜하다 더하다의 뿐이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남권들 같은 경우는 막 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또 유별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막 와서 막 들여다보고 막 현장 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는 애한테만 더 신경 써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통수에 처해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동결하는 거예요. 미국은 인플레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물가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국의 화폐가 절하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야. 지금 미국은 경기도 괜찮아. 실업률이 죽지 않잖아요. 고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 물가 상승도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야. 금리는 이 부채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느냐에 굉장히 큰 트리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렸다가는 지금 금리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연체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금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앞으로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을 했고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건전성의 문제를 우리는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금리의 상황을 유지해 줌으로써 그 금리를 감당해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 이걸 감당 못하게 되고 감당을 못하면 부실이 생기고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의 건전성,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신용도 자체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안 올리는 선택을 한 거죠. 금리를 안 올리는 선택을 하니까 당장 불거지는 문제가 있느냐 판단을 하는 거죠. 미국과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 환율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를 올리겠죠. 그거에 맞춰서. 근데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정말 외화가 대폭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부채를 축소해야 되고 부채를 축소하는 길이 디레버리징이고 그게 긴축이고 그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어떤 경색이 올까봐 금융 불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게 이번에 동결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삼는 금리일 뿐이지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시장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돈을 얼마나 싼 값에 구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좋아야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를 4차례나 동결했음에도 올라가는 이유죠. 걱정을 해야죠. 왜 걱정을 안 해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난다는 거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신용이 좋은 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여기도 투자할 수 있고 저기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불안한데 3%밖에 안 쳐주고 저기는 안정적인데 5%를 쳐줘요. 돈은 어디로 넣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돈을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그렇게 났어요.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어야 이 격차를 극복하고도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 격차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격차예요. 이게 지금 전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율을 놓고 보면 그럼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현금성, 즉 당장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금성 자산을 많이 썼거든요. 당장 지금 달러인 거 그걸 지금 투입하면서 시장에서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의 불안정성이 크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럼 막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그러냐. 미국의 달러 가치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다른 나라의 돈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많이 지금 정상화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환율은 그때보다 200원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지금 환율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격차가 나게 생겼어 지금.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거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위기라는 건 시그널은 계속 보내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터지는 게 위기잖아요. 이거 좀 옛날 사람 같아 보일까 봐 얘기하기 그런데 탄광촌에서 석탄 캐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아를 키우잖아요. 카나리아가 유독 물질 같은 게 배출됐을 때 먼저 감지를 해서 도망가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카나리아를 보고 어떤 위험을 감지해서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용도로 하는데 지금 카나리아가 막 울고 있어.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돈 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다른 나라는 지금 돈을 다 걷어들이면서 긴축의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막 풀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환율인데 미국에서는 돈을 줄여가면서 이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돈을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터지냐? 너가 맨날 터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으니까 위기 신호가 계속 있고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둔촌주공 PF 문제,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자금경색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체험펀드 투입하고 유동성 지원책을 바로 발표를 하고 시중에 5대 은행 모아서 여기 대출해주라고 하고 정부도 돈을 넣을 테니까 니네도 다 대출해줘라. 문제없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위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 문제가 뱅크런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면 더 큰 문제, 충격이 그냥 현실화되면서 쭉 오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정부가 나서
나왔어서 뭐 6천만 원 예금하면서 믿어도 됩니다. 안심시키고 또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금리도 계속 동결하고. 근데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왔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감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시장이 지금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래가 좀 살아났고 과거에 막 뚝뚝 떨어지던 가격에서 멈추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경색돼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오랜 기간 6개월 이상, 서울 같은 경우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그것도 LH의 매입량을 포함한 거래량, 아예 거래가 없는 시장을 6개월 이상 겪으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PF 시장에 자금 경색 문제가 생겼고, 분양을 해야지 해결이 되니까, 분양을 하려면 사람들이 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주게 하려면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자기 돈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39조 원을 책정을 해서 그걸 풀기 시작한 게 1월이에요. 그 효과가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하락세를 멈추는,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반등이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까먹었어. 그리고 지금 바닥이래. 두세 달 전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다 걱정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집 산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연체가 늘어나고 힘들어 하니까 정책자금을 풀어줘서 대환해라.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빌려서라도 갚아줘라. 이래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50% 이상이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나머지 50% 가까이가 이제 새 집 사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돼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고, 또 그 자체도 거래가 막 그것처럼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자금은 다 썼는데 또 추가로 뭘 하더라도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길을 겪는 거예요. 이걸 늦춘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였으면 우리의 기대감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수도권의 거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수도권의 거래가 자체가 닿을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비싸다고 막 여기가 얼마니까 수도권이 얼마다라고 해서 이 책정된 금액 자체 겨우 이 정도여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활용해서 처음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신규 소유들이 들어가서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얼마나? 결국은 돈이 없는 시장에서 실제 있는 돈으로는 그냥 10억도 유지하기 힘든 시장인데 한 30억이라고 하고 있는 시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금융 불균형 문제이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계속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주려는 사람이 소득이 많은 게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더 비싸게 사주려면 더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려면 구조가.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방법은 결국은 이게 맞닿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맞닿는 거는 이 부채를 줄이거나 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래야 맞닿을 거 아니에요. 금융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게 정상 가격 수준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부채도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 돼서 과거의 고점을 넘어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거죠. 하반기에는 더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지금 짜낸 시장이기 때문에 더 여력이 없는 거죠.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낸 이유가 뭘까요? 실거주, 그죠? 예전에는 실거주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부동산 시장이 아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도 실거주를 안 하고 싶어서 집을 안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소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를 이룬 몇몇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아직도 그 열망이 너무 큰 시장이에요. 이걸 다 채워줄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의 기간은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실수요자라면 그러면 이 초창기에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당장 집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어디 거리에 나왔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사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실수의 개념이라면 언제든 집을 사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물건을 사든, 내가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을 사고, 머리감을 샴푸가 필요하면 샴푸를 사듯이,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살 수 없는 정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리는 거지, 내가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하면 사야죠.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시 팔 거라는 전제가 아니라면 내가 살 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고, 싸게 사는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지금 반등한다는 얘기 때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고평가된 시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시기를 겪었고, 2016년, 14년 때 이제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사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 제끼는 정책을 했고, 그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더블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풀어 제낀 시장이에요. 이렇게 지나온 시장에서 형성된 지금 가격, 그 가격에서 도대체 얼마가 떨어져야 정상적일까요?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상대적으로 여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 많이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이고요. 부동산을 보는 진정한 눈을 기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채널명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